이건 도저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한국은 작고 왜소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눈치나 보며 살아남기 급급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탈리아의 전쟁사 교수가 있습니다. 힘도 없고 역사도 약하고 전략은커녕 지금까지의 생존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국에 종속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그 교수는 어떤 진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베네티예요. 저는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에서 전쟁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나라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왔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사무실은 오래된 책들이랑 옛날 지도들, 유명한 전장 모형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학생들은 종종 저한테 역사 속 전쟁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조수 소피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베네티 교수님, 요청하신 중국 군사 문서 가져왔어요. 소피아가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소피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새로운 자료를 빨리 보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강력했던 중국 제국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왔는지를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소피아는 세계지도 앞에 서서 아시아 대륙에서 삐죽 튀어나온 작은 반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의 전쟁사는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국이요? 그렇게 작은 나라를 왜 굳이 연구해야 하죠? 저는 지도 쪽으로 다가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좀 봐요, 소피아. 한국은 그냥 운 좋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저 각주 정도밖에 안 되죠. 소피아는 팔짱을 꼈어요. 너무 깎아내리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살아남았다는 게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뭐 운이 좋았던 거겠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다른 일 안 벌이고 조용히 지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런 식의 전쟁사는 딱히 흥미롭지도 않아요. 소피아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저 사실 요즘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아세요? 그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자기 언어, 자기 문화, 자기 정체성을 지켜왔대요. 바로 옆에 중국이 있었는데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렸던 몽골이나 만주족조차 결국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요. 육체적으로는 중국을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정복당했죠. 그건 진짜 좋은 지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왕조는 바뀌었어도 한국 사람들은 줄곧 한국인이었네요. 소피아가 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여기 보면 한국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침략을 겪었대요. 중국, 몽골, 일본. 그런데도 끝까지 독립을 지켰다고 하네요. 저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흥미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전쟁사 이론으로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작은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흡수되거나 멸망했죠. 그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제 책들 속에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한 내용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관련 책에 간단하게 언급된 정도였어요. 볼수록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단걸요. 그동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대해서요. 소피아,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저 정말 큰 학문적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의 수수께끼를 외면하고 있었네요. 그게 뭐죠? 소피아가 물었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렇게 큰 제국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지, 그들의 전쟁사는 그동안 제가 놓쳤던 걸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컴퓨터 쪽으로 걸어가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요. 로마에서 책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소피아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로 한국에 가시려는 거예요? 갑자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문에서 가장 큰 실패는 우리가 이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했다고 착각할 때 일어나요. 저는 한국을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었고
제대로 연구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있었어요. 전쟁사에 대해 누구보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던 거니까요. 가끔은요, 제가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곧 알게 되었답니다.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16시간에 걸친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저는 한국에 도착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현대적이었고 멀리까지 이어진 고층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라 같진 않았어요. 베네티 교수님이시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성이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어요. 제 가이드가 되어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전쟁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절박한 이메일을 보낸 끝에 제 연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어떤 걸 상상하셨나요? 조금 더 전통적인 모습이랄까?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 회복 중인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그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겨요. 우리가 어떻게 번영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대학도 도서관도 아니었어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었죠. 외관은 웅장한 현대식 건물이었고 넓은 계단과 거대한 기둥이 입구를 향해 이어져 있었어요. 입구 주변에는 군인 동상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사에 대한 진짜 소개가 될 겁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중앙홀은 정말 거대했고 고대 무기들, 갑옷, 전투지도, 그리고 실제 크기의 선박과 전투기까지 전시돼 있었어요. 수천 년에 걸친 전쟁의 흔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정도로 방대한 전시일 줄은 몰랐어요. 김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방문객들이 놀랍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에 대한 소규모 전시 정도로 생각하고 오거든요. 하지만 우리 전쟁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천천히 유리 진열장 사이를 걸었어요. 그 안에는 고대의 검과 창, 갑옷이 전시되어 있었죠. 하나하나가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무기입니다. 교수님이 곡선형 활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복합궁이에요. 당시 다른 활들보다 작았지만 위력은 엄청났죠.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활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네요. 예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바로 잡아주셨어요. 적을 더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죠.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역사 속 무기를 예술적 가치나 장인의 손길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세요, 베네티 교수님.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피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그 자체를 철저히 연구하고 익혔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저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나라는 전쟁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또 어떤 나라는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설계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 개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교수님은 저를 데리고 고대 전투 진영이 그려진 큰 지도 앞으로 가셨어요. 한국 전쟁사에는 교환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환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병사 한 명이 전사하면 적군 10명에서 100명 이상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작은 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유럽에서는 전쟁을 명예, 정복 혹은 국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배웠거든요. 그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산적이었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인구가 10배, 20배 많은 나라들과 맞서야 했던 입장에서는 그런 계산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전쟁의 낭만을 담을 여유는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전시관을 돌아봤어요. 점점 저는 한국의 전쟁사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영토 싸움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민족 전체의 생존을 건 처절한 사투였어요. 유럽에서는요,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한 나라가 전쟁에서 한번 크게 져도 그냥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에요. 그 나라 자체는 계속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제 말을 이어주셨어요. 큰 전쟁에서 한 번 지는 게 곧 민족의 종말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한치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게 전쟁은 명예나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존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김 교수님은 저를 서울의 한 전통문화센터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활쏘기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죠.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수백 년 전 활과 화살, 궁수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선 활쏘기가 귀족들의 고상한 기술이었어요.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렸죠. 영국의 롱보 같은 무기는 힘과 명예의 상징이었고 오랜 훈련과 절차가 따라붙었죠. 김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근처 유리 진열장 안에 있던 한국 전통 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직접 들어본 활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고 살짝 휘어봤을 땐 매우 유연했어요. 유럽의 활은 단단하고 무거워 힘으로 당겨야 했는데 이 활은 전혀 달랐죠. 그때 박물관 직원인 이소영 박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이 활은 전투용입니다. 전통이나 예술이 아니라 빠른 공격을 위해 고안된 무기였어요. 그녀는 한국 궁수들이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많이 빠르게 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적이 수천 명씩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활을 멋지게 쏘는 여유는 없었어요. 한 발이라도 놓치면 적이 바로 앞까지 도달했죠. 그러면 죽는 건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궁수가 한두 발 빗나가도 괜찮았고 심지어 전투 중 자세나 품위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활을 잘 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이소영 박사님은 웃으며 한국 전쟁사 박사들끼리 하는 농담을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활 못 쏘는 사람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다는 농담이 있어요. 저는 웃지 못했어요. 그건 웃기기보단 오히려 뼈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전시관에는 다양한 화살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어요. 갑옷을 뚫는 강철촉, 불을 붙이는 화살, 멀리서도 소리가 나는 신호화살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쓰는 전략적인 도구였고 궁수들은 여러 종류를 함께 휴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활쏘기 훈련이 시작됐고 손가락 보호와 빠른 연사를 위해 가죽이나 뼈, 옥으로 만든 엄지반지도 사용했어요. 그날 전시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활 하나에도 이렇게 치밀한 전략과 생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면 앞으로 보게 될 한국의 전쟁 유산은 얼마나 깊고 놀라울까 하고요. 내일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성과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버텨냈는지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방문 셋째 날, 저희는 서울을 벗어나 산 쪽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도시는 점점 숲과 푸른 언덕으로 바뀌고 있었고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산 정상 부근에 돌담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남한산성이에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성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가파른 산길을 따라 성곽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은 상쾌했고 들꽃들도 여기저기 피어 있었죠. 가끔 다른 등산객들과 마주치면 그분들은 조용히 인사하며 지나가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곳에 자주 와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거든요. 성벽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유럽의 거대한 성이나 로마의 요새들을 오래 연구해온 제 입장에서는 이 성벽이 좀 소박하게 느껴졌거든요. 생각보다 작네요. 실례가 안 되게 말하려고 조심했지만 말이 나왔어요. 그때 성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성분이 제 말을 듣고 웃으셨어요. 처음 온 서양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 교수님이 그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박상현 박사님이라고 한국의 성곽 건축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멋진 건축 양식의 로마 요새들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두꺼운 성벽, 웅장한 탑, 장식적인 요소들까지. 박 박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의 성곽은 멋있거나 아름답게 보이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 박사님은 한국 방어 건축물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유럽의 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박 박사님이 물으셨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는 누가 살았나요? 귀족들이 늘 안에 살았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전쟁이 나면 기사나 병사들이 방어에 나섰죠.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긴 했지만 자리가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성에서 멀리 떨어진 농민들은요? 박 박사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대부분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죠. 성이 모든 사람을 보호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박 박사님이 성벽을 따라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산성은 귀족이 항상 살던 곳이 아니었어요. 유사시에는 모두가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희는 한 지점에서 멈춰 아래 계곡을 내려다봤어요. 산맥이 멀리까지 펼쳐져서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저기 접근하면요, 박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귀족이든 백성이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성벽을 지켰죠. 정말 모두요? 여자와 아이들도요? 제가 상상해보며 물었어요. 그럼요. 김 교수님이 말을 받으셨어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여자들이 치마에 돌을 담아 군인들에게 전달하며 성을 방어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한국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지만 조금 과장된 전설 같은 줄 알았어요. 유럽 군사사에서는 여성들이 전투에 직접 참여한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 박사님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한국에선 방어가 모두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구분이 없었죠. 생존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였어요. 우리는 계속 성벽을 따라 걸었어요. 성이 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어졌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가파른 경사가 자연스럽게 방어 수단이 되고 있었죠. 왜 평지가 아니라 이런 산 위에 성을 지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먼저 산은 자연스럽게 방어에 유리해요. 저기 오르막을 오르면서 이미 힘이 빠지거든요. 또 산 위에선 주변을 훤히 볼 수 있어서 적의 접근을 미리 알 수 있죠. 그리고 김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산은 농사 짓기엔 부적합한 곳이니까요. 농지 대신 산에 성을 지으면 귀한 농토를 아끼면서도 방어를 할 수 있었죠. 성 내부에는 피난 시 사용하던 건물들이 복원돼 있었어요. 식량을 보관하던 창고, 병사들이 머물던 막사, 간단한 주거시설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몇몇 산성은 몇 달 동안 침략을 견뎌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물이나 샘이 있어서 물을 해결했고 식량도 미리 비축해뒀죠. 어떤 산성 안에는 작은 농지도 있었답니다. 성 안쪽 중앙에 있는 깊은 우물 앞에 멈췄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서 돌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닳아 있었죠. 이게 말 그대로 이 성의 생명줄이었어요.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물이 없으면 포위 공격을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적들은 제일 먼저 물을 오염시키려 했어요. 김 교수님이 말했어요. 전쟁은 정말 잔혹했죠. 양쪽 모두 생존이 걸린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곽 투어를 마무리할 즈음 저는 이 소박한 돌담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유럽의 성처럼 화려한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유럽의 성은 권력을 상징하고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성곽은 위험한 상황에서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공간이었네요. 박 박사님은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맞습니다. 유럽의 벽이 사람을 나눴다면 한국의 벽은 사람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건 왕의 허영심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었어요. 김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공동체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였죠. 저는 거친 돌벽에 손을 올렸어요. 수백 년 동안 이곳에 몸을 숨기고 버텼을 수많은 평범한 한국인들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의 성곽을 유럽 기준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적이 완전히 달랐네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정말 잘 해냈죠. 박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 속 한국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고 나라 전체가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니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삶의 구석구석에 경쟁이 가득해 보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걷고 있었고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서로를 이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김 교수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역사 속 한국인은 공동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경쟁적인 분위기일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끼죠. 평소엔 개인주의적인데 위기 때는 놀라울 만큼 단결하거든요. 유럽에서는 그 두 가지가 모순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개인주의는 위기 때 취약해지고 공동체 중심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잖아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이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말을 걸어왔어요. 우린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위기가 오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걸요. 남자친구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건 우리 피 속에 박힌 감각이에요. 김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요. 수백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결혼 예물까지 모아서 국가에 기부했어요. 나라가 위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코로나19 때도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실천했죠.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람들은 정부를 탓하며 자신의 재산을 숨겼을 거예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인은 평상시엔 경쟁을 통해 강해지고 위기 상황에선 본능처럼 연대합니다. 그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모순이 아니라 전략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사회는 두 개의 모드로 작동한다. 유럽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상황에 따라 전환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이 나라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과 철학을 지닌 공동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마지막 일정으로 저를 이순신 장군 기념관으로 데려가셨어요. 건물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서자 거북선 모형과 해전 기록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건 일본 함대를 상대로 펼친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말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평생 단 한 번도 해전에서 진 적이 없어요. 정말요? 유럽의 위대한 제독들도 가끔은 패배했는데요? 제가 놀라 물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 해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전투는 사실상 전쟁이 끝난 뒤에 벌어진 싸움이었어요.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하고 함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근데 왜 쫓아가 싸우셨나요? 이미 이긴 전쟁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박물관 해설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장군은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면 언젠가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적을 대파했지만 전투 중에 적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죽음조차도 전략적으로 감췄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전투가 한창이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김 교수님은 저에게 물으셨어요. 유럽의 장군 중에 이미 패한 적을 끝까지 쫓아가 싸우며 목숨을 바친 경우가 있었나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에선 승리가 확정되면 축하부터 하고 다시 싸울 생각은 안 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 전쟁사는 주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였다면 한국은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민족이 다음 세대에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 싸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그저 강대국 사이에 운 좋게 살아남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생존 전략을 세워온 민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 교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저는 말했어요.
한국의 조상들은 단순히 적과 싸운 게 아니라 멸망이란 운명과 싸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정말 한국을 이해하셨군요. 다음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는 더 이상 작고 약한 땅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지 역사책의 한 줄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전략의 교과서가 될 거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